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도 IT 이슈와 2021년도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림 플러스와 함께하는 IT 플러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부터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2번째 시간이 됐을 거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 제 이름은 이인복이고요. 저희 회사는 세컨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IT에 대한 트렌드, 요즘에 또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스마트워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매년 한 권씩의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책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었죠. 하나씩의 화두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하나의 화두로 잡았었던 거는 중국이었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빠르게 일상 속에 IT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빠른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2019년을 바라봤었고요. 2020년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제는 11년 차에 접어들게 되죠. 이거를 보면서 아이폰이 바꿔놓은 10년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었는데 앞으로 또 10년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걸 화두로 원더키드의 시대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서 내년을 준비를 할 때가 됐습니다. 내년의 화두는 뉴노멀 그리고 빅테크 이 두 가지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책은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책에서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요. 내년 2월 달이 되게 되면은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트렌드를 정리하는 깊이 있는 종이책이 또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9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2020년도. 2020년도는 원더키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더키드의 시대다. 바로 이 부분이죠. W부터 Y에까지의 키워드를 제가 뽑았었고 이거에 대해선 사라지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 정도는 주목해야 될 만한 키워드로 정했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W라는 키워드 모두가 지금 촘촘히 연결한 시대가 됐죠. 온리 모바일. 사실상 웹을 만들기보다도 이제는 모바일 웹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적어도 5년 정도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에 대한 얘기들,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 자,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하게 될지 좀 짐작은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죠. 올해 초에 모든 이슈를 먹여 삼킨 단 하나의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죠. 얘를 이기는 트렌드와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많은 트렌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올해 어떻게 되겠다 이 전망이 더 이상은 소용이 없게 돼버렸죠. 이러면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3월하고 4월 정도까지만 해도 애프터 코로나를 우리는 이야기했었어요. 자, 애프터 코로나라는 거는 견디는 거죠. 버티면 됩니다. 이 꽉 깨물고 버티면 돼요. 버티고 난 다음에 언젠간 끝나게 될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우린 잘 준비를 하면 된다.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게 3월, 4월 정도였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관련되었었던 보고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코로나 보고자료로만 검색하셔도 이런 내용들 볼 수 있습니다. 유통, 소비자 산업혁명이 대응 전략,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됐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분석하고 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맥킨지 컴퍼니라든지 닐슨이라든지 수많은 곳들이 보고자료를 내놨었어요. 틀리진 않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빨리 나오게 됐죠. 왜냐면 아쉽게도 지금도 끝나지 않고 내년 말까지도 여파는 계속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는 위드 시대가 됐죠. 위드 코로나 시대다. 앞으로 이게 종식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뭐가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팬데믹이 왔었죠. 자, 이럴 때마다 많은 기업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디지털 전환을 좀 해야 돼. 우리가 디지털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위기는 왔었었고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외양간을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었습니다. 못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걸 다시 맞이하게 됐어요. 3, 4월에 얘가 끝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바뀌셨고 제가 바뀌었고 기업들이 바뀌었죠. 기업들이 디지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했던 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요 뉴스 검색하시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라진, 더 가속화된.
변화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왔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인 것들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는 2003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기업들이 10년 만에 성공한 기업들이 된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 토스와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 팬데믹을 이겨내고서 또 어떤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뉴 노멀의 시대. 언젠가 끝날 겁니다. 언젠가 코로나는 끝나게 될 거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놓는 것들은 있게 되겠죠. 자,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IT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이 IT니까요. 일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서 포커스를 가지고 포인트를 집어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접목시키셔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될 겁니다. 한 가지는 제가 어떻게 변했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그래서 키워드 중에 내년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거를 같이 풀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세 가지 갖고 있습니다. 변화는. 세이프티, 어네스트, 디지털 컨택트. 이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안전 중시죠. 이거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전 중시라고 하는 게 불안해서 우린 나오기 시작했죠. 건강에 대한 불안. 지금도 있습니다. 실내보다는 야외, 사람이 많이 없는 곳. 올해 내내 있었던 이야기죠. 자, 웬만하면 우리는 실내 구석진 방보다는 창가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테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추우면 어쩔 수 없지만은 조금만 날씨가 괜찮아진다고 한다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야외에서 식사를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들 이제는 1년에서 2년이 넘어갔어요.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았었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썼었죠. 네, 미세먼지 때문에 써왔었습니다. 이건 우린 습관이 돼버렸어요. 마스크가 습관이 되듯이 앞으로 어떤 게 습관이 되느냐, 손세정제를 갖다 놓는 일들, 이건 당연히 습관이 될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 빽빽한 곳, 여기는 피하는 것들, 이것도 습관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올해 내내 특히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QR로 인증을 하기 시작했죠? 자, 나를 증명을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스마트폰이 된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QR코드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불편함을 뭘 가져다 주기 시작했느냐? 파주 스타벅스에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파주 스타벅스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앞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행이라고 써져 있고 들어갈 땐 누구나 QR을 찍어야 돼요. 되게 귀찮잖아요. 이 귀찮음, 손소독제를 써야 되는 귀찮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귀찮음과 불편함이 당신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 이건 각인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맛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맛집에 갔는데 줄 잔뜩 서야 돼요. 보니까 여기는 거리두기 간격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전이었으면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냥 자기네끼리 카톡에 올리고 맙니다. 지금은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디든지 올라가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서로가 거리두기 자체가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잘못된 분란을 일으키기도 쉬운 일이 돼버리는 것들이죠. 여기서 핵심은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고객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요, 여행 문화가 변했죠. 아쉽게도 해외여행을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했으니까요. 내년 중반 그 이상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백신을 맞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들이 자주 여행 가는 나라에서도 충분히 방역이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보통 하반기로 꼽기도 합니다. 그럼 내년 말 정도가 돼야지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유롭게. 그래서 변화가 생겼죠, 올해.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는 곳들이 바뀌었습니다.
해외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에 정말 많이 여행을 가시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우린 바다 보러 가야 되잖아요. 속초 동해 쪽으로 많이 가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KTX를 타고 가야 되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돼요. 좁은 비행기 안에서 우린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 근교로 가자. 우리끼리 여행을 가자. 그래서 뭐가 떴죠? 캠핑이 떴죠. 캠핑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캠핑을 갔던 사람들 내년에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내년 봄 그리고 가을까지도 캠핑을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죠? 올해 많이 장비를 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캠핑 한번 가볼까 싶었었는데 가보면은 캠핑 가보시는 분들 별천지죠. 밤에 보면은 우리가 또 장비의 민족이잖아요. 정말 좋은 장비, 화려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스타벅스의 레디백이 나왔었던 것들. 지금도 바스킨라빈스에서 다양한 캠핑 용품들을 주는 것들. 이런 굿즈 마케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캠핑을 넘어서서 하나의 화두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차박이죠. 내 차를 가지고 가서 트렁크를 열고서 눕히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랑 하루 별을 보고 온다라든지 서로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하반기 자동차들이 새로 출시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차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좌석이 제대로 폴딩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박은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에 전기차의 시대가 되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전기차들은 특히 아이오닉 5가 좀 있으면 나오게 될 텐데 코드를 뽑아서 220V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내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챙겨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익에 대한 불안도 이것도 커졌죠. 사실 이게 좀 제일 큽니다. 불안에 대해서는요. 직장에 계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분들 다 서로 체감했었던 게 올해 내내 달랐었습니다. 이 체감 온도는 누가 더 힘들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께서 있으신 데가 제일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런 불안이 생기다 보니까 위기의 자영업자라고 할 정도로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셨었죠.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의 자산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혹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수익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업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와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보고서 중에 하나 KB 지식 비타민을 봐보시게 되면 코로나19와 자영업 명암이라는 굉장히 짧은 보고자료가 잘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보세요. 제 일부를 지금 인용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수혜를 입은 업종들이 나오죠. 통신 판매, 의료기기 판매 임대, 폐기물 처리, 동영상 제작, 소독, 건강기능, 체육관과 헬스장. 물론 이제 문을 닫은 곳들이 많긴 하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물건을 주문을 해야 되니까. 뜨더라. 그리고 하나 떴죠. 부업이 뜨기 시작했죠. 수익에 대한 불안해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것들.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 주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일단 점포를 차렸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떴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누구나 자기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구축비가 거의 들지 않죠.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도 디자인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통신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면은 신청해서 나만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뭐든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꽤 많은 광고가 저를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이 따라다녔었던 것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 혹은 월 1000만 원 수익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꽤 많았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슈가 나왔죠. IT에서 볼만한 이슈.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작을 했죠.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점포가 아니라 온라인 점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유통하시려고 하다 보면
자, 오프라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담보로 잡으면 되는데 온라인 매장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빌릴 때 꽤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를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손들고 나선 거죠. 우리가 대출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파이낸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출회사는 아니잖아요. 누구랑 손을 잡았어요? 네, 오른쪽 밑에 써놨던 미래에셋 캐피탈하고 손을 잡았죠. 기억하시죠? 네이버 파이낸셜을 만들었을 때 미래에셋 대우가 같이 출자를 했었죠. 처음에 5천억 들어가기로 했었다가 8천억까지 했었죠. 이번엔 미래에셋 캐피탈이랑 같이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려면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이라고 검색을 하셔야지만 빠르게 검색이 되실 거예요. 자, 미래에셋 캐피탈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 대상 여부 확인하기가 있는데 대출 한도는 5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은요. 1년에서 5년까지. 이자가 3.2에서 9.9%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느냐? 나왔죠? 스마트 스토어를 일단 개설을 하신 분들. 하지만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었다고 되시는 게 아니라 3개월 연속해서 100만 원 이상의 구매가 확정되신 분들, 일단 매출이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5천만 원, 상환 방식 만기 일시. 그게 뭐냐? 네이버에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매출이 잘 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으니까 역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쉽게 빌려줄 수 있다. 자,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거 네이버가 처음 시작했던 거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알리가 시작했었죠. 중국의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곳. 지금은 알리페이 상장하려다가 상장이 미끄러졌었죠. 네. 알리파이낸셜.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었던 대출 서비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에 이슈가 있었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밀기 시작했었고 알리가 상장이 미끄러졌습니다. 알리페이 그룹. 자, 그러면서 바로 그저께 기사가 떴었죠. 신용대출 해주던 회사 중에 하나의 신용 한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보기에는 지금 대출 한도가 꽤 많이 늘어났고 이 대출을 받으면서 사회 초년생 직장인 할 거 없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중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재가 들어갔었던 거였었죠. 그럼 국내는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수익 불안 상황에서 중간에 긱워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긱워커. 왠지 멋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은 않죠. 틈새 시장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 두 가지. 제가 2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특히 신입 직원 강의를 가게 되면요. 혹시 쿠팡 플렉스 서비스 해보신 분? 물어보잖아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쿠팡 플렉스를 했던지 아니면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본 경험들을 갖고 있죠. 이유는 아실 겁니다.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배송을 하거나 배달하는 것들은 줄어들진 않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자, 앞으로 미래 사회가 더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물건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시켰을 때 그게 3D 프린터로 전송이 갑작스럽게 되지 않는 이상에 누군가가 가져다 줘야 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정규직만으로다가는 근로자분들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에 들어가 있는 배민 커넥터라든지 쿠팡 플렉스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단기 일자리들이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우리 동네 딜리버리. 편의점의 약진이죠. 얼마 전에 이마트24 편의점이 올해의 키워드로 when이라고 하는 WHEN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매출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자, 전체 사업자 개개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마트 그리고 편의점 자체의 매출은 올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배달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 GS 리테일의 우리 동네 딜리버리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가서 나한테 콜이 들어오게 되면 비닐봉지 잡아서 갖다 주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장도 CU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배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서두를 시작했었을 때 2019년 중국을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2018년, 2019년
중국에 가면서 중국 시장을 봤을 때는요. 대도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판교 그런 곳들이잖아요. 네, 그런 곳들에서 커피 마시는 정말 우아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도시의 구석을 보게 되면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야,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중국이 배달의 민족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멀어지기 시작했죠. 사실상 지금 오프라인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잔뜩 앉아 계시고 저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들의 거리가 내년까지도 좀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그냥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언택트, 언컨택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만나고는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랜선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 키워드, 컨택트는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했던 것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야 되니까요. 고객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객한테 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디지털을 효율적으로 써서 고객을 컨택트할 것이냐. 이분에 대한 고민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고민은 거의 끝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IT 기업,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부분은 제품 발표회인 언팩 행사를 라이브로 진행을 했죠. 올해 움직임은요. 상반기까지는 정해진 시간에 지금처럼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쇼를 진행을 했다가 이젠 그렇지 않죠. 잘 짜여져 있는 미리 편집본 영상을 해당 시간대에 틀어줍니다. 이건 내년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세련된 영상을 보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서 또 시작한 또 성장했었던 회사가 하나 있었죠. 줌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줌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줌으로 강의를 또 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줌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컨택트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두 가지 앞으로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월간 IT 플러스에서는 CES 해설을 한번 할 겁니다. 매년 IT 분야에는 큰 행사가 3가지 정도 있죠. 그중에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CES입니다. CES 2021이 내년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런 행사의 진행들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엔 일부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온라인으로 같이 생중계를 하게 되는 구조 모두가 예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도 올해 내내 수익을 올렸던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웹캠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죠. 지금처럼 웨비나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공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수익 오히려 올라갔었습니다. 기회를 발견하는 것들, 내가 매일같이 썼던 것들인데 그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2021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었던 3가지 요소,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 디지털 컨택트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저는 8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내년을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 키워드는 스마트폰의 형태 변화, 빅테크, 인공지능과 로봇, 전기차, 5G, 라이브 커머스부터 시작한 라이브, OTT에 대한 것들, 헬스케어까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가지를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를 빼놓으려다가 저도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은 빼놓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빼놓기보다는 핵심적인 이야기들로 전체를 한번 다루고 나서 다음 달부터 다시 또 해설을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의 형태 변화. 이제 곧 있을 2주 뒤 혹은 3주 뒤 1월 달에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난 10년간 써왔던 스마트폰은 똑같은 형태였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었죠. 바 형태. 그냥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10년 됐어요. 자, 10년 동안 우리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니다가 드디어 변화가 생겼었던 게 2019년이었었죠. 2019년에 드디어 폴더블이라고 하는 스마트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제일 처음 나왔었던 폴더블 폰은 삼성이 아니라 중국 회사 로열에서 만들었었죠. 잘 만들긴 했었는데 완성도는 떨어졌어요. 일단 접을 수 있다는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이 시장에 확장을 갖고 오고 고도화시킨 건 삼성이었었죠. 그리고 올해 갤럭시 폴드 2가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LG의 전략적인 익스플로러라고 이야기하는 모험적인 스마트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LG 윙이었었죠. 이게 진짜 나올 줄은 몰랐었죠. 가로분등폰. 근데 1월 달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죠? 롤러블이죠. 밑에서부터 뺄 수 있는. 스크린이 접혀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이 펼쳐지게 되는, 이게 내년의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괜찮은 게 나오게 될지, 가격은 얼마대가 형성이 될지, 뭐 처음이니까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그건 우리 1월 달쯤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시장을 봐야 되느냐? 자, 2019년하고 2020년까지는 스마트폰을 접었다가 펼치면 좋겠는데 화면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아직 퍼지기 전입니다. 가격대도 높았었고요. 낮은 가격대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롤러블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점점 커다란 형태의 스마트폰을 우리가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펼친다? 스마트폰을 접는 게 아니죠, 그러면? 태블릿을 접어가지고 다니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태블릿을 접어서 다니다가 언제든지 펼쳐도 볼 수 있다. 이 얘기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큰 디스플레이를 언제나 볼 수 있게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일단 웹페이지 구성부터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양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다가요, 영상 제작 쪽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스마트폰에서 전할 수 있는 자막의 크기라든지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거를 보게 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죠. 여기다가 유력시되는 거, 갤럭시 폴드, 새로 나오는 버전에는 펜이 들어가고 펜이 적용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볍지만 가장 혁신적인 시작일 수 있는 거 1월 달부터 스마트폰의 폼팩터 변화에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년의 키워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초반에 이야기 드렸었던 뉴 노멀, 디지털 컨택트 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저는 할애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빅테크. 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점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넘어서서 우리의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거를 빅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죠. 자, 생각해보죠. 네이버는 어떤 회사였죠? 네이버. 2008년, 2009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요. 아니요. 98년까지 한번 가보게 되면은 그 당시 네이버는 검색 회사였었습니다. 사실은 검색 회사라기보다는 당시에 네이트, 야후 이런 회사들을 우린 포털 회사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금의 네이버는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 거는 각 회사에서 발표하는 보고 자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걸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네이버의 사업이 변경이 됐죠.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잘 보시면 라인이 빠졌어요. 라인이 빠진 거, 일본에서 라인이 합병 작업에 들어갔죠. 이것 때문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명쾌하게 됐는데, 이 다양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볼 만한 건 당연하겠지만 커머스와 핀테크 쪽입니다. 이쪽 시장은 더 많이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페이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카카오가 하는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정말 카카오 월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가 있겠지만, 더 많이 투자한 회사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져오게 되면은 카카오의 사업군은 이 정도가 있죠. 카카오 M,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그라운드 X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벤처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 누가 이기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두 회사에 다 투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래도 비교해보면 재밌으니까 얘기를 해보게 되면 네이버는 글로벌로 나가기에 충분하죠. 이미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작업을 많이 해놨던 상태. 카카오는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내수죠.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로벌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이 약하다. 이게 약점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내년은 또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봐볼까요? 플랫폼 기반의
거대 IT 기업들, 이 두 개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 장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인데 2021년에 이게 조금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었던 거죠. 예를 들어보죠. 자, 모든 것들은 돈이랑 관련이 있어야지만 실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이게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이게 IT로 바뀌게 됐구나. 이게 빠르게 캐치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상해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우리 흔히 중국을 얘기할 때 모바일 결제 천국이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은 QR코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페이, 알리페이를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위챗페이를 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음식을 사 먹든지 간에 이렇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편한 시장이 중국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무슨 20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건 아닙니다.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중국 시장을 지금 장악했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알리랑 위챗. 3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유니온페이 정도가 있을까? 그 나머지 페이들도 계속 있긴 합니다. 이 두 개가 워낙에 굳건하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내년 IT 이슈를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디지털 위안화죠. 자, CBDC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CBDC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화폐인데 정부 차원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발행을 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디지털에 쓸 수 있게 발행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환전하는 개념으로 해서 포인트를 채워놓고 쓰는 개념입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뒤집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내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누구한테든 간에 쉽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바꾼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험에 들어갔죠. 이래서 이슈가 됐습니다. 원래 이쪽 시장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연구는 해왔었어요. 도입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동전 없는 사회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미국의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이야기했었죠. 재작년에. 페이스북이 세계 단일 통화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리브라라고 하는 블록체인 방식의 코인을 만들 건데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 누구한테서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재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1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지금 DM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정식 코인을 출시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다가 올해 벌써 2번에서 3번 정도 실험까지 했죠. 어떤 실험이었느냐? 도시를 선정을 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점한 사람들한테 3만 원 정도의 디지털 위안을 주고서 이걸 써봐라. 한정된 기간 내에. 야, 이거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줬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료품을 사거나 음식을 결제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기서 썼던 겁니다. 뭐랑 똑같이 쓰기 시작했느냐? 알리페이를 쓰는 것처럼, 위챗페이를 쓰는 것처럼. 당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썼던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을 썼을 때 알리페이를 썼던 것처럼 편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최근에 2번째 실험이 이어지고 있죠. 2번째 실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같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매끄럽게 잘 되더라. 자, 하나의 실험을 더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인터넷이 터지지 않고 모바일 접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내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위안을 다른 사람한테 건넬 수 있어야 된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1,000원짜리, 만원짜리 주고받는데 인터넷에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2억까지 돼야지만 진짜 돈이다. 그 실험까지 했는데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방식은 NFC 방식. 스마트폰 2개를 부딪혀서 쓸 때 돈이 송금되는 방식으로 가기 시작했죠. 자, 제가 수수료가 없다라고 써놨어요. 수수료. 이 얘기는 뭐냐? 우리끼리 만원짜리 서로 주고받을 때 수수료 없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비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전에 모든 실험을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이야기들, 디지털 화폐 전쟁, 이 얘기도 계속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겠죠. 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이 두 개가 흐름을 지금까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돌아다니다가 카카오페이 됩니다. 라는 거 편의점에도 보였을 겁니다. 2018년에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이게 제일 많았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네이버페이로 결제 시 적립. 지금부터 있죠. 이 차이입니다. 이 시장에서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 나와서 이끌었었던 건 초반엔 카카오페이였었죠. 그리고 네이버페이는 요즘에 정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어지겠네요. 테이블 위에 주문.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카톡으로 커피 주문.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주문하는 거죠. 뭐랑 똑같나요? 스타벅스랑 똑같습니다. 스타벅스 앱에서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는 것들 신선했었죠. 근데 이 방식을 카카오에서도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꾸준히 해왔었죠. 그런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편합니다. 아니 커피 사러 와가지고요. 앞에 손님이 별수 없으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받아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걸 언제 앉아가지고 주문합니까? 근데 지금은요. 언택트의 시대에 디지털 컨택트의 시대에 우리가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잘 맞는 게 돼버린 거죠.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갔었을 때 촬영했었던 거였는데 네이버페이입니다. 네이버페이 역시도 자리에 앉아서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네이버에 연결되어져 있는 메뉴판이 나오고 메뉴판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할 때에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죠. 자,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잘했다고 포인트를 충전해 주죠. 네이버페이 포인트의 특징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원은 오프라인에서도 100원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 나왔던 기사 보였을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네이버페이도 오프라인에 진출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미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쓸 수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네이버페이를 오프라인 썼던 거는 제로페이가 연동돼서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충전해놨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떠왔던 거예요. 삼성페이 더 약진해야겠죠. 페이코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겁니다. 쿠팡도 쿠페이 만들었죠. 지금 분사까지 시켰죠. 내년에 더 많은 것들 우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 빅테크 기업이 무서운 이유. 자체 결제 유도입니다. 자, 왼쪽은 카카오페이, 오른쪽은 네이버페이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에 다른 카드나 다른 은행들을 얹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더라도 나랑 연결되어 있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중간다리 역할만 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양쪽 다 자체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증권 올해 초에 설립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적립을 하게 되면은 5%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나왔었죠. 물론 3개월 한도했었지만요.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캐피탈 얘기했을 때 나왔던 미래에셋. 미래에셋 대우에서 네이버 통장 CMA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가 적립을 하게 되면은 일단 수익률 3%다. 연 3%입니다. 세전으로. 한도 금액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사람을 유혹하긴 좋죠. 3%라는데요. 이것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적립도 해준다. 여기에 있는 걸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충전을 해서 적립하게 되면 혜택을 더 많이 드립니다.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럼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로 결제를 해서 포인트 할인을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쌓는 게 나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그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나아가고 있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카드사하고 은행들의 지금 셈법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은행은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엔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핀테크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면 은행은
돈을 저금해 놓는 역할밖에 못 가져가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도 혁신을 하고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죠. 내년부터 은행 앱으로 가능하다라면 음식도 주문할 수 있고 쇼핑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은행 앱에서요.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쿠팡처럼 쇼핑을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휴를 통해서 일단은 서로 싸울 수 있는 무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규제개혁 샌드박스에서 국민은행이, KB은행이 먼저 선정을 받아서 올해 알뜰폰 사업에 나섰었죠. 스마트폰 요금제가 올라갔는데 아니죠. KB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적금 이자로다가 스마트폰 요금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행도 하나의 결제 플랫폼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결국엔 금융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자산관리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화두가 되는 것들, 드디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예비 허가가 나왔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시끄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야기들,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지금은 한 곳에 모아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긁어 오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오거나 더 밑에 있는 데이터까지 보지는 못해요.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게 되면요. 내 데이터는 내 거다. 여러분들 것도 여러분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갔었던 치과 의료 기록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기록들 혹은 금융거래 했었던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내 데이터니까 나한테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엑셀 파일 우리가 하루 종일 분석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나의 데이터를 맡길 수 있는 곳 한두 곳을 선정을 해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우리가 갈아타고 싶을 때 여기에서 데이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은행과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연관되는 것들 여기까지가 됩니다. 인증시대. 신분증과 공인인증에 대한 얘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드디어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해 썼던 첫 번째 빗장을 열었었던 거는 천송이 코트였었죠. 지금도 네이버에서 천송이 코트라고 이름 검색해 보시게 되면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2월 10일 날 얘가 폐지가 됐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고 많은 금융사들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일어날 건 없는 거죠. 그냥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바꾼다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를 기회로 들어오는 인증서 사업 인증기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통신 3사에서 진행하는 패스, 그리고 다시 또 카카오와 네이버죠. 자, 왼쪽이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요. 카카오톡을 업데이트 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밑에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카카오 지갑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게 맨 위에 나오게 됩니다. 원래 안드로이드 버전밖에 안 났었다가 얼마 전에 아이폰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개설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캡처를 뜬 게 캡처가 안 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여러분들에 대한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쓸 수 있느냐?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1월 달부터 담을 수 있다라고 하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휴가 된 곳이라고 하면 학생증. 여러분들 그동안에 자격증 따시고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 있죠? 자, 이런 자격증에 대한 것들까지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담게 해주겠다. 이 시작이 지갑이에요. 자, 오른쪽은 네이버네요. 네이버도 이미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앱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본인 얼굴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오른쪽 상단 메뉴에 전자문서 인증서라고 나와 있어요. 걔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 네이버도 밑에 1,000원 써 있는 것처럼 지금 포인트로 해서 혜택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KT 요금제를 네이버 전자문서로 담을 수 있는 것도 이벤트를 했었죠. 그래서 내년에 이 시장도 굉장히 거세게 나갈 것 같습니다. 멤버십 전쟁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서비스가 다 거기서 거기로 바뀌게 됩니다. 고만고만해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이었었죠. 네이버의 플러십 멤버십이 등장했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올해 4,900원의 금액을 내야 됩니다. 넷플릭스처럼. 그럼 무슨 혜택을 주느냐? 예, 제가 받았던 혜택을 적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만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여긴 10월 달 것까지만 제가 캡처를 떴고요. 세 달 평균 12월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18,000원 정도를 제가 돌려받았어요. 추가 적립으로. 그럼 저는 4,900원의 돈을 내고 있지만 그 요금은 다 뽑은 거죠. 여기다가 이 혜택이 들어가죠. 디지털 콘텐츠. 네이버에 있는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툰 시리즈 사용할 수 있는 쿠키 20개, 네이버 온 영화 방송 3,300개씩, 네이버 바이브 음악 300개 공짜로 듣기. 물론 돈은 냈지만은요. 네이버 마이백스 100기가 이용권, 오디오 클립 3,000원 쿠폰. 자, 이런 것들을 통합하게 되면은 이건 하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이런 혜택을 준 거죠. 네이버니까 가능한 거죠. 바꿔 생각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이 4,900원을 내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게 된다면은 네이버는 매달 수익 창출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넷플릭스가 성공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었고 지금 점점 소유에서 공유에서 구독 경제로 바뀌고 있죠. 네이버는 그럼 지금 몇 명을 모았느냐? 11월 달까지 나왔던 얘기는 100만 명을 이미 넘었고 지금 200만 명을 돌파하겠다라고 선언해 놨었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회사는요? 카카오죠. 카카오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TV가 있고 카카오 이모티콘도 정액제로 바뀐다는 얘기가 최근까지 나왔었죠. 자, AI 로봇에 대한 얘기로 가보죠. 인공지능은 올해 내내 우리 눈에 확 띌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저에 인공지능이 깔려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봤었던 거. 로봇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뉴스 기사 살펴보니까 드디어 결정이 났네요.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하는 거 승인이 나면서 대신에 요기요를 팔기로 했죠. 자, 이 배달의 민족이 사실은 로봇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었죠.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진행했었던 서울 IT 트립이라고 하는 제가 진행하는 투어에서 갔던 곳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메리고 키친이라는 곳이 있죠. 지금은 점점 많은 곳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미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들이 나왔었어요. 준비는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지금 늘렸죠. 딜리플레이트라고 하는 로봇은 5개 정도까지 늘렸는데 이 로봇을 배달의 민족이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LG라든지 아니면 중국 회사의 로봇을 가지고 와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들이죠. 비용은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처럼 2년 약정이냐 3년 약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월에 7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비용을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언택트 시대에 잘 맞는 방향으로 간 거죠. 현재까지 정확한 집계를 추리진 못했지만은 언론에 노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0대는 이미 돌파를 했고 로봇은 241대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웬만한 곳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로봇 식당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로봇이 내년엔 더 많이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려가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결국엔 로봇을 쓴다는 거는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는 거 아니냐. 아까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오더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줄이는 게 아니냐. 그쪽 방향으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로봇을 도입을 하거나 스마트 오더를 쓴다는 건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쁜데 종업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서 음식값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저희 사람을 또 부릅니다.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무거운 접시를 들고서 계속해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로봇이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원래 본연의 모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봇도 등장을 했죠. 역삼에 있고요. 역삼역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보였을 겁니다. 역삼역 7번, 8번 출구 쪽에 노브랜드 버거 시그니처 매장이 생겼죠. 이 시그니처 매장에도 서빙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테이블을 오가면서 서빙을 하고 있지는 않고 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픽업 존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로봇이 올해 하반기 이슈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적 보행 로봇, 사적 보행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구글에서 인수를 했다가 소프트뱅크에 팔았던 바로 그 회사. 왼쪽 위에 있는 녀석은 이적 보행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마치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모습처럼 혼자서 뛰는 것도 가능을 하고 정말 놀라운 거 많이 보셨죠?
물구나무를 서거나 앞으로 구르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뛰어넘는 거 이런 역할까지 하는 로봇이었어요. 자, 오른쪽 밑에 드디어 판매가 시작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었었죠. 자, 이 스팟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 스팟 미니였다 스팟으로 바꿨는데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금액이 8천에서 9천만 원까지 가죠. 굉장히 비쌉니다. 보조 배터리 하나에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스팟 미니라고 하는 로봇이 지금까지 300대가 안 팔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는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롯데건설이나 GS건설에서 방수 방진이 되는 로봇계이기 때문에 이 로봇계를 도입을 해서 건설 현장에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혼자 공원도 순찰할 수가 있고 혼자서 밤에 경비를 서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회사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죠.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을 때 정말 인수를 할까? 지금은 간을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인수가 끝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현대차 그룹에서 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원래 현대차 그룹도 로보틱스를 하나의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나갔었죠. 자, 올해네요. 올해 초에 있었던 CES 행사에서 이런 로봇들을 보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만든 로봇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컨셉 로봇 자동차였었죠. 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다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화면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계단에 있으신 휠체어를 타신 분들한테 가서 태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다. 물론 멀미는 좀 생각해야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넥스라고 하는 이름의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서 공장 노동자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위에를 보면서 어깨를 써야 되니까 입을 수 있는 로봇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려가 되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가 적자라는 거죠. 돈을 벌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내년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올해 클로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이 클로바는 네이버의 브랜드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클로바를 제일 많이 본 건 어디서 봤느냐? 클로바 더빙이에요. 올해 이동이 멈추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대학생 친구들도 학교를 못 가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민망하시거든요. 어떤 걸 써야 되지 고민했는데 이때를 기회로 봤었던 클로바에서 클로바 더빙을 무료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영상에 들어갈 만한 목소리를 텍스트로 타이핑을 해서 그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골라서 넣게 되면은 얼마든지 쉽고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클로바 노트가 등장했죠. 클로바 노트는 딕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을 할 때 클로바 노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녹음이 된과 동시에 받아쓰기까지 같이 해서 만들어주는 아마도 네이버에 지금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네이버 웍스라고 하는 기업용 플랫폼 이쪽에까지 적용하는 것들을 목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에 있는 보안이라든지 전략회의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잘 받아듣고 잘 추릴 수 있는 데까지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거는요, 회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쓰일 수 있겠죠. 다양한 상담, 지금도 녹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취 내용을 즉시 분석해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자동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면 AI라고 하는 게 멀리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RPA 시스템, 우리가 일하는 시스템에도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건 내년에 더 많은 가시화가 나올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OCR 기능. 네이버 클로바 램프를 팔았죠. 클로바 램프의 특징은 책을 펼쳐놓게 되면은 램프에서 그걸 읽은 다음에 목소리로 다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인공지능에 집약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기업으로 가게 되면 얘가 가능해지는 거죠. 수천 장의 은행 서류를 인공지능으로 자동 판독한다. 네이버와 신한은행 OCR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 이겁니다. 서류를 읽고 나서 자동으로 폼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이런 서비스까지 확장이 되는 것들 더 많이 만나게 되겠네요. 제가 준비를 하다가 좀 재밌는 기업 걸 찾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세미나 끝나고 나서요, NC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NC소프트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블로그에 얘가 나옵니다.
낭독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왔어요. 자, 낭독체는 뭐냐면 지금 TTS 기능으로 책을 읽어주는 기능들이 있죠. 근데 뭔가 좀 어색해요. 우리가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자, 낭독체가 아니라 중계체. 이 중계체는 스포츠 경기처럼 굉장히 목소리에 고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었는데 NC소프트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같은 야구 경기 영상을 보면서 상대편을 응원하는 편파 중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미 인공지능이 뉴스에 단신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클로바 더빙, 연예인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의 중계 해설이 가능하게 된다면 내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인공지능 목소리로 접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전기차 빠질 수 없겠죠? 내년 화두 중에 전기차. 아마 전기차를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차 덕분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고 내년에 사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 어디죠? 테슬라죠. 올해 테슬라의 가장 주목할 점은 배터리데이였었습니다. 배터리데이는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나 애플의 WWDC 이런 행사들처럼 실리콘밸리의 특징이죠. 자동차 회사인데도 우리가 이런 혁신을 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배터리데이입니다. 안타깝게도 배터리데이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배터리데이 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혁신이 안 나왔었기 때문이었었는데 오히려 혁신은 나왔었죠. 어떤 혁신이었느냐? 선언이었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혁신을 통해서 자체 배터리를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은 생산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했죠. 자, 이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 배터리 가격이 낮추게 되면 뭐가 낮아지느냐?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전기차가 지금 비싼 이유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낮추게 될 테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2천만 원짜리의 반값 전기차를 만들 거다. 이 선언이 나온 겁니다. 이 선언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LG화학 얼마 전에 분사했지만은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이런 배터리 제조사들한테 혁신을 강요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하나가 더 나아갔죠. 완성차 제조사들이 이제는 빠르게 전기차를 생산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2, 3년 뒤에 반값 전기차를 만들 거야. 이 선언을 듣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셈법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혁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올해 이게 정말 많이 팔렸죠, 국내에서. 테슬라의 모델 3. 수입 전기차 중에선 단연코 1위입니다. 11,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600대가량이. 물론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효과도 받겠지만은 이제는 정말 그 주행하는 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등장했죠. 현대죠. 2021년을 그래서 전기차 전쟁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터질 것 같아요. 자, 현대자동차 그룹은 아이오닉으로 이름을 바꿨죠. 전기차 브랜드를. 뭐 다른 이름을 간다 했었지만은 아이오닉 브랜드를 계속 쓰겠다. 이걸로 밀고 나가겠다. 나왔었고 이제 4월 달 정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준비가 되고 있죠. 네,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의 크기. 그래서 CUV라고 하는 패밀리카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의 라이벌로 생각되는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 Y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혁신했었죠. 이 GMP라고 하는 모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아예 공장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부품이 들어가는 기본 구도를 전기차에 맞춘 거를 우리가 생산했다. 여기 위에다가 모듈입니다. 레고처럼 위에다가 다른 부품들로 끼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아이오닉 5가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을 또 쓰게 되면은 세단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자동차가 아이오닉 5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좀 모으고 있어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사실 이때쯤이면 가격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2개를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음 주죠. 벌써 다음 주네요. 1월 6일 날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정해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아이오닉 5가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돼서 나오게 될지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나온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보조금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거든요. 대신에 전국적으로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더 많이 늘리고 있죠.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G와 리얼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또 하나의 키워드 5G. 5G는 제가 2020년에도 뽑았던 키워드이긴 합니다. 5G의 특징, 초고속과 대량 연결과 초저 지연 이 세 가지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속도는 아직까지 빠르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인데 초고속 대량 연결 초저 지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5G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저 지연이죠. 지연이 없다. 지연이 없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된다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 덕분에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금 주목받는 분야 VR과 AR이죠.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가상현실은 몇 년째 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뿐만 아니라 통신 3사도 다 VR 시장에 뛰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VR 제대로 즐기시는 분들 없거든요. VR을 제대로 즐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VR 게임. 이쪽 시장은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VR은 태생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많은 플랫폼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거를 제대로 VR 스테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해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VR 시장은 사장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판도가 지금 바뀌었죠.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KT 슈퍼 VR 오로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360도 화면을 돌려가면서 밤하늘의 오로라를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VR을 쓰고서 보게 되면 더 와닿겠죠. SKT에서는요, 부르다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수 없는 지금 국내 관광 명소에 가수분들을 모시고 가서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VR들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죠? 여행을 못 간다, 가상여행을 간다. 이 컨셉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덕수궁 석조전 VR로 체험하세요. VR로 재탄생을 시키는 관광 상품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역시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분위기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원래. 자, 분위기라고 하는 이유. 작년 10월에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손을 뗐었습니다. 카드보드로 유명했던 그 VR이죠. 두 번째, 삼성전자가 올해 5월 달에 가상현실 앱을 포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삼성과의 파트너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오큘러스였었거든요. 그래서 VR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였었죠. 하지만 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회사가 있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는 오큘러스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휴대용 버전이 나왔죠. 네, 스탠드얼론. 기존에 있었던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PC하고 연결하는 선도 좀 필요하고 복잡합니다. 돈도 좀 비싸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정식 판매 제품이 나왔고 금액은 41만 원짜리.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자, 이거를 쓰게 되면 컨트롤러 2개 달려있기 때문에 몸을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게임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게 나왔습니다. 호라이즌. 페이스북에서 올해 아바타 나온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친구분들도 페이스북에 나만의 닮은 나의 아바타를 만드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자, 이거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VR을 쓰고 나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준비한 가상세계 월드에 가서 친구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좀 즐길 수 있고 같이 공부를 한다라든지 이런 정말 세컨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준비를 한 거죠. 지금은 베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지 못했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부 특정 사람들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왔었던 것처럼 현실 세계를 살면서도 가상을 즐길 수 있게 이 준비를 이미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해왔었죠. 내년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이분이 아예 유튜브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아시는 분일 겁니다. 올해 IT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ARM이 인수됐죠. 소프트뱅크에서 가지고 있었던 ARM. 네, 모바일 AP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바로 그 회사를 엔비디아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메타버스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현실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상현실 세계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수많은 메타버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 시장이 10년 내에 열린다. 이런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왔고 그 시작이 페이스북이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년을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의 단말기도 좀 많이 팔려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라서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끝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주목해야 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AR, 증강현실. 사실 VR보다도 AR 시장이 더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VR은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AR은 디바이스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스마트폰에서 구글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지금도 고양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크기의 고양이를 만나보세요. 여기서 3D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실행이 되면서 앞에 비추게 되면은 갑자기 고양이가 증강현실로 튀어나오죠. 오른쪽엔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에 찍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들고 다니는 단말기가 증강현실을 수용하기엔 충분해졌다. 그러면은 거추장스러운 장비를 안 사도 됩니다. 이미 플랫폼이 갖춰져 있고 단말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고민하는 회사들이 등장을 했죠. 바로 이 시장. 얼마 전에 있었던 도나문. 아무것도 없는 장소인데 스마트폰을 비추게 되면은 옛 성터의 모습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AR이죠.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산업들이 발전할 것 같아요. 번째, 홈퍼니싱 사업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홈퍼니싱. 올해 집에 있는 동안에 정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정리하고 자꾸 버리고. 근데 이왕이면 우리 집을 좀 새롭게 꾸며볼까? 가구를 배치해볼까? 이 시장입니다. 국내에서는 AR 시장 중에 어반베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께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반베이스라는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도 연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모델링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어디에 어떤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을까?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얼마 전에 등장했었던 아이폰 12. 여기에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갔죠, 카메라가. 라이다가 들어갔죠. 자, 라이다가 들어가면서 라이다는 원래 자율주행에 쓰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에 쓸 수 있는 전기차, 보통 스마트카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 이거를 아이폰에 넣어놨습니다. 프로 버전에. 그럼 뭐가 가능해졌느냐? 걔를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키도 바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 소개팅 나갈 때 우리가 키 속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집에 TV가 좀 작은 TV예요. 이번에 65인치로 바꿔볼까? 이럴 때 스마트폰을 비춰보게 되면은 실제 인치 사이즈를 넣으면서 이 정도 크기가 되는구나.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케아라든지 한샘 앱들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밀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가장 큰 관심사. 정말 이번에야말로 애플 글래스, 구글 글래스가 나오느냐. 구글이 7월 1일에 회사 하나를 인수했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가 나온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내년에는 뭔가를 좀 보여줄 것 같다. 그 시작이 지금 아이폰 새로운 버전이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라이브 커머스 이야기. 자,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보죠. 라이브 커머스. 줄여서 라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영상이 드림플러스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있는 이야기하고 중국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각각의 사람들,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라이브 커머스. 모두가 모두에게 모든 것을 파는 세상입니다. 이게 주목받는 이유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못 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고객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고객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원래 중국에서 성공을 했던 서비스입니다. 중국은 라이브 커머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광군제에서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게 했었죠. 쉽게 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이거였었죠. 지금 여러분들 제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그냥 물건을 파는 거죠.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을 지금 입금하게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무엇이든 파는 시장이 됐고 이 시장에 중소상인들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 기업부도 뛰어들었었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아직까지 많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6월, 7월 때부터 시작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신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되는 서비스가 있다? 당연히 우린 여기 올라타야겠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고 물건을 주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판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제일 유명한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보면은 광명 전통시장에서 판매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자, 스튜디오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스튜디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을 판매를 한다? 없었던 게 아니죠. 예전에도 있었던 서비스입니다. 홈쇼핑이 있었었죠. 홈쇼핑과의 다른 점은 도대체 뭐냐? 이게 다릅니다. 자유도. 자, 어디서나 우리가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홈쇼핑은 스튜디오가 준비가 돼야 되고 카메라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목소리를 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역시 전화 주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방송통신법, 일단 법에 대한 규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쇼핑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단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로로 세워놓고 나서 물건을 팔아도 돼요. 다른 점, 소통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채팅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쿠폰을 보내면서 결제까지 빠르게. 이게 가능한 게 라이브 커머스죠. 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는 네이버도 아직 자유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나는 형태는 뭐냐? 정말 자유도가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 때 유튜브에 허락받고 나서 라이브 방송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을 때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 집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다. 이 형태 중에 하나가 그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아마 비슷한 것들은 내년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립이라는 회사는 온라인에선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웹에서는 볼 수가 없고 앱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셔야지만 이 회사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죠. 제가 지금 들어가 보게 되니까 백곰을 사랑하는 연어, 이분께서 판매하시는 상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를 제가 떠봤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입장을 축하하면서 500원짜리 쿠폰이 날라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맛을 시켜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특정한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아마도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매장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죠. 캠핑을 가서 고기를 굽다가 고기 굽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주민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 한쪽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난 다음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파시는 것들. 라이브 커머스죠. 확장되게 되면은요. 내년엔 이미 중국은 이런 모습이죠. 제가 만약에 횟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회를 뜨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물건을 팔고요. 그리고 하나에서는 스마트폰을 스탠딩해 놓고 지금 혹시 근처에 있는 페북 친구라고 한다면은 오시는 길에 들리시면 이 가격 그대로 드립니다. 그렇게 팔 수가 있는 것들이죠. 하나의 채널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의 올인이냐, 오프라인은 버려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을 같이 가는 구조가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립 앱도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그럼 기존에 썼던 백화점 이런 거 안 하느냐? 하고 있죠. 올해 흐름 중에 하나가 뭡니다.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그립 이런 곳들에 백화점들이 입점해서 물건을 팔았었어요. 근데 현재는요.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죠. 백화점 그룹들은. 자, 티몬, 위메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OTT 시장, 쇼핑 라이브 시장에 아직 뛰어들지 않은 회사가 쿠팡인데 얼마 전에 채용을 했었죠. 그래서 쿠팡도 내년엔 더 무섭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저는 조금 약해서 좀 아쉽습니다. 카카오의 장점이 모바일 온리인데 이렇다 보니까 웹에서는 지금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네이버는 다르죠. 네이버는 웹이랑 모바일이 원래 양쪽 다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역시 카카오답게 이미 친구 숫자는 많이 모여져 있고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하지만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 구도다. 자, 이제 OTT로 넘어가 보죠. OTT 서비스. 저희가 이제 Q&A도 좀 받아야 되니까요. OTT, 오버 더 탑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국내에 너무 많은 OTT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지난 방송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었으니까 핵심만 보죠. 국내 VOD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냐?
선주문을 할 수 있는 비디오냐, 아니면 TV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UCC 형태까지 제공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구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TV인가 웨이브,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카카오앱, 네이버 TV와 같은 것들이 있죠. 내년에 화두 중에 하나는 이거죠. 얘네가 들어온다.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이 많았었는데 들어오는 거로 결정이 됐죠. 아직 누구하고 들어오는지, SKT랑 손을 잡는 건지, LG U+인지, KT인지 그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뭐 이미 물밑 작업은 끝났을 거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디즈니가 들어오게 되면 재밌는 일들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버리고 디즈니로 가진 않아요. OTT 서비스는 적어도 하나 혹은 두 개씩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요금을 조금 더 지불하게 되면은 5명, 6명이서 서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프로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OTT를 쓰더라도 한 달에 10,000원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랑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쪽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저는 디즈니를 1년 넘게 보고 있는데 꽤 괜찮은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작들 출시가 멎은 상태예요. 근데 내년엔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디즈니에서 수많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공략하는 시장으로도 디즈니 영상은 많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서비스가 나왔네요. 지난주죠. 12월 24일 쿠팡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쿠팡이 2020년 7월 달에 싱가포르의 OTT 서비스인 훅을 인수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쿠팡이 드디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었었죠. 라이브 커머스의 진출이 아니라 쿠팡이 노리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아마존이죠. 아시아의 아마존. 이렇게 되는 걸 지금 목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24일에 공개한 쿠팡 플레이죠.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폰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에서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요. 쿠팡 플레이라고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넷플릭스하고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죠. 넷플릭스는 처음 가입하면은 한 달 무료로 볼 수 있고 왓챠도 2주는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쿠팡은 무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용할 수 있느냐? 쿠팡의 멤버십. 월 2,900원을 내고 계시는 로켓 배송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쿠팡 플레이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출되는 금액이 2,9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2,900원인데 무제한이나 영화랑 드라마를 볼 수 있다. 아직까지의 단점은 컨텐츠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1080까지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4K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러링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TV 화면 큰 걸로 보는 게 제약 조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무료죠. 2,900원 쓰시는 분들은. 그럼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쿠팡은 현재 와우를 쓰고 계시는 분들, 자기네들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앞으로도 줄 겁니다. 아마존은 이미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도 볼 수 있고 뮤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늘려가는 것처럼 쿠팡도 늘려갈 거다. 이걸 하나 볼 수 있고요. 나도 쿠팡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멤버십 가입은 안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어르신분들 중에서 이미 돈을 내고 멤버십 2,900원짜리를 쓰고 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끌어들이기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확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그거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적자인데 투자를 하느냐, 쿠팡은? 하나죠. 상장. 국내 시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나스닥 상장설이 나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적자인 구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은 적자를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해외 글로벌 시장에 보여줄 때에는 적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비전이 많은 회사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서비스 가속화가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회사를 더 보죠. OTT에서는 우리 왓챠를 빼놓을 수 없죠. 왓챠. 왓챠라는 회사 이미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왓챠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잘해요.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아니라 넷플릭스랑 손붙잡고 가죠. 왓챠피디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취향을 분석을 해서 그 영화가 왓챠에 있는지 넷플릭스에 있는지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회사가 얼마 전에 360억 시리즈 D 투자를 받았죠.
이 돈을 가지고서 뭘 할 거냐? 오리지널에 들어가죠. 이미 오리지널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12월 말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럼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웨이브의 오리지널처럼 독자적인 영화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왓챠는 힘을 쏟을 수가 있겠죠. 그 왓챠의 약진 역시도 내년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죠. 지금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뭐 넷플릭스답게 전편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줄거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 줄거리가 탄탄한 건 우리나라의 웹툰과 웹소설이 원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웹툰과 웹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OTT 시장만 봐야 되는 게 아니죠. 컨텐츠의 숫자가 늘어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볼만한 컨텐츠가 많아야 되는데 볼만한 컨텐츠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IP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컨텐츠 사업이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도 이런 컨텐츠들을 갖고 있죠. 많은 회사들이 자꾸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들은요, 우리나라 웹툰 작가분들, 웹소설 작가분들의 위치도 글로벌리하게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2021년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서 질문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릴 겁니다. 원격 의료는 사실 간단하게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어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인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큰 시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굿딱과 똑딱이라는 회사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대기하는 것들도 갇혀있는 공간에 많은 환자분들이랑 있다 보면은 코로나 전염의 위험이 있죠. 이렇다 보니까 이왕이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 의원이 몇 시까지 여는 데들이 있지? 이런 데들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거였었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 올해 하반기였었죠. 아마존 파머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을 했죠. 이게 정식 런칭이 가능했었던 이유, 이미 예전에 필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죠. 이 회사는 약국에 약을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기 배송한다 약국의 약을 혹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별도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 약국에서는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는 것들이죠. 택배로 뭔가를 배송한다? 아마존이 제일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뛰어들었고 이제 사업이 거의 안착된 것 같습니다. 내년 이때가 되게 되면 성과까지 나올 수 있긴 하겠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배달약국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고 이거 역시도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흐름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회사가 있죠. 바로 이 회사죠. 핑한 헬스케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원격 진료에서 마무리되는 약을 배송받는 것까지 이 모든 헬스케어가 다 가능한 곳들이 지금 중국 회사들이 독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원격 의료가 허용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이런 시장들을 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는 이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준비가 끝난 기업들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헬스케어 시장이 어떻게 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걸음마 시장이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저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매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필요한데 삼성에서 올해 갤럭시 P2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49,500원에 출시를 했었죠. 이거 역시도 내년에 후속작이 나오게 된다면 같은 관심성에서 지켜봐야 될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 전하겠습니다. 네이버는요. 국내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다양한 핀테크에 대한 실험들, 헬스케어에 대한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라인 헬스케어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얘기였었어요. 그 라인입니다. 메신저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라인에서 서로 의사분들이랑 얼굴을 보면서 진료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죠. 이제 스타트를 걸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선 가능하냐? 우리나라에선 안 된다 그랬었죠. 근데 맨 마지막 기사에 나오는 것들은 네이버 사내 의원에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제든지 원격 의료 시장에 뛰어들 준비까지는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8가지 키워드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나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이야기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았던 점 죄송하고요. 이 8가지 키워드는 멈춰있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은 내년에도 제가 계속 주목을 하게 되면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같이 좀 전해드릴 겁니다. 3가지의 키워드, 뉴 노멀로 시작된 회사, 뉴 노멀로 시작된 변화가 빅텍트와 같은 IT 이슈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디지털 컨택트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하는 서비스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서비스들,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기회이자 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디지털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전환의 시기에서 어떻게 디지털로 컨택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더 많은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저희 회사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 주소와 제가 이메일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나머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질문 던져주시게 되면 그쪽에서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나왔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 이야기를 드리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 보게 되면 이커머스, O2O 등 플랫폼 서비스의 2021년 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쿠팡이 로켓아웃 클럽 가입 시 추가 비용 없이 요건 좀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이네요. 쿠팡 플레이 런칭한 이유. 지금 뭐 쿠팡 플레이 런칭했는데 무료로 런칭했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낸다라고 한다면 해상도를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연결도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에 확장을 하는 거다. 결국에 아마존과 같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구독 서비스 핵심은 그거라고 했었죠. 내가 가입했었을 때 이거 안 하면 손해. 이 느낌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려면 서비스를 계속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쿠팡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 전자책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제휴도 역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말이 빨랐던 거는 죄송하고요. 자, 공유경제, 비트코인 등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아이템을 뽑아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비트코인은 저희 유튜브 채널 드림플러스 채널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코인에 다뤘던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들, 그 블록체인 방식의 코인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CBDC에 대한 것들, 전 세계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도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기에다가 이미 네이버도 일본에서는 링크라는 이름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코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죠. 클레이라고 하는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식으로 상장이 돼서 퍼지는 게 아닌데 카카오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제휴해서 클레이를 준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제 폭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비트코인처럼 폭증을 한다기보다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게 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틱톡이라는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설명을 이번엔 빼놨던 회사 중에 하나가 틱톡인데 틱톡이라는 회사는 플랫폼 자체로도 인정받을 만하죠. 뭐 유튜브 다음에 약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짧은 컨텐츠인데 우리나라에서야 춤추고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밖에 인식되어져 있지 않지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이미 글로벌에서는 간단한 강연이라든지 넥타이를 매는 방법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틱톡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 아직 더해지지 않은 건 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유튜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광고를 붙일 수 있죠. 근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장성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국내가 확장이 없었던 거였었고 라이브 커머스의 진출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틱톡의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가는 시장이 2021년부터예요. 또 그쪽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혹시 틱톡을 안 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건 준비는 미리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틱톡을 좀 계속 좀 보고 있고 내년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서 나머지 답변 못 드렸던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이메일이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팟캐스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티 같은 회사, 애플, 아마존도 팟캐스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히어러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도 5년째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하는 오디오 클립도 이제 한 2년 차를 좀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을 보는 건 피로도가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지 않고 귀로만 들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올해 추세를 보게 되면 오디오 북 시장도 꾸준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팟캐스트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영상에 지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귀로 해서 설명을 하거나 귀로다가 좋은 정보를 들려줄 수 있는 것들, 이 시장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들리는 라디오가 요즘에 많이 보이는 라디오 시장이 성장을 했었죠. 아침에 CBS의 대표적인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유튜브 생방에서 더 많은 지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같이 손붙잡고 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고, 스포티파이는 주목해야죠. 스포티파이 이제 내년에 진출이 드디어 확실시 됐기 때문에, 대신에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이 국내에 있는 음반 시장, 음원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스트리밍 시장을, 아니면 애플처럼 그냥 찻잔 속에 폭풍에 그치고 말지, 이거에 대한 걸 보는 건 2, 3월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나머지 제가 답변 못 드렸던 내용들은 저희 이메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IT 트렌드 혹은 월간 트렌드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비밀번호를 2020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월간 IT 트렌드는 1월 마지막 주 정도에 CES 2021에 대한 해석과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들에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이슈들 가지고 와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